이어서 운동량 적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량 적분법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1921년 이 칼만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유체공학자가 이 운동량 적분법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제 3.12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이 뭐냐면 이 컨트롤 볼륨을 잡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게 되는데요. 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운동량을 적분한다는 개념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류에서 갖고 있던 이 유체는 끊임없이 이 평판을 뒤로 미는데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판이 뒤로 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평판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이겠죠. 평판을 고정시켜 놨다는 이야기는 뒤로 미는 힘만큼의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힘으로 앞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유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뭐 여기서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이 클까요? 아니면 요 컨트롤 볼륨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컨트롤 볼륨의 위쪽은 어떤 선이냐면은 스트림라인입니다. 스트림라인. 그러니까 요 스트림라인이 요게 스트림라인이기 때문에 요 선을 통과해서는 유체가 나갈 수 없어요. 요 선에 있던,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있던 이 유체들은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유체들은 이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면으로 전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요 빨간 선 아래쪽에 있던 유체 말고 그 위쪽에 있던 유체들은 이 컨트롤 볼륨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빨간 선을 뭐라고 그랬어요? 스트림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림라인은 이 스트림라인에 수직된 속도 성분이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요 수직된 성분이 있어야만 이 선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뚫고 나갈 수가 있든지. 근데 이게 스트림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요 속에 있던 유체는 1번, 그래, 이 빨간색 아래에 있는 요 1번 면을 통해서 들어온 유체는 이 3번 면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는 나갈 수가 없죠. 이 벽면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라인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벽면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벽면을 뚫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3번으로 나가는 유체들은, 이 3번 면으로 나가는 유체들은 1번 면으로 들어온 유체와 똑같은 유체들이에요.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갈게요. 1번 면으로 들어온 이 유체 덩어리들이 갖고 있는 운동량이 많을까요? 아니면 3번 면을 뚫고 나가는 유체 덩어리들이 갖고 있는 운동량이 많을까요? 어느 쪽의 운동량이 더 클까요? 자, 이 유체가 끊임없이 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평판을 뒤로 끌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평판은 끌리지 않으려고 앞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이 유체 1번 방향, 1번 면으로 들어온 이 유체 덩어리들은 이 평판을 끄는데 상당 부분의 운동량을 소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비된 운동량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이 유체 덩어리들이 이 평판을 뒤쪽으로 끌고 있는 데 소비된 운동량하고 운동량이 이 평판이 안 밀리려고 지지하는 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즉 3번이 가지고 있는 3번 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운동량은 1번 면으로 들어온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 빼기 결국은 드랙 폴스라는 이야기.
요 면을 끄는 데 사용한 힘을 뺀 만큼이 결국 3번 면을 통해서 나가는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여기 드랙 폴스는 이 면을 끄는 데 사용한 유체 혹은 이 평판이 버티고 있는 힘, 그 드랙 폴스는 1번 면으로 들어온 이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 빼기 3번 면을 통해서 나가는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 그 차이만큼이 결국 드랙 폴스란 이야기.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값자 로는 물론 이 유체의 덴시티입니다. 유체의 덴시티예요. 그리고 B는 뭐냐면 스팬와이즈 방향. 그러니까 유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요 방향의 폭이 B라고 이제 표시된 거예요. B라고 표시된 거. 그리고 X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가 X가 됩니다. 그럼 델타 가로 열고 X는 뭐겠어요? 위치가 X일 때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가 X일 때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가 델타가 됩니다. 델타가 돼요. 그래서 이 dx, 즉 x까지 드랙 폴스는 뭐냐면 뒤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이 운동량 적분식에서 얻은 요 값이 된다는 이야기. 자, 그럼 예제 3.11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제 3.11이에요. 자, 1번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x가 0일 때 0에서부터 y가 0에서부터 h까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면 요 면, 1번 면의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뭐냐 하면 유제로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요걸 이제 내적 형태로 표현을 했으니까 속도의 방향은 좌측에서 우측이죠. 근데 이 면의 이 컨트롤 볼륨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이 면의 노멀한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바깥쪽이에요. 이쪽이에요. 3번의 노멀한 방향은 이쪽입니다. 2번의 노멀한 방향은 이쪽이에요. 4번의 노멀한 방향은 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번의 노멀한 1번 면의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U0가 되겠죠. U의 방향하고 U0의 방향하고 V의 방향이죠. 그리고 노멀 벡터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U0가 붙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0, H가 어디예요? 요점이죠. 여기서부터 L, 델타 요점. 그러니까 이 위에 빨간색 선, 즉 스트림라인을 나타내죠. 스트림라인의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게 스트림라인의 데퍼니션에서부터 이 스트림라인의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항상 0입니다.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의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이 3번 면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생각해 보면 요건 콘스탄트한 벨라시티 프로파일이 아니죠. 경계청 유동에서의 벨라시티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y에 따라서 다른 속도를 갖는 그런 벨라시티 프로파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세 번째 면에서의 벨라시티 속도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고요. 운동량에 대해서 적분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 4번 면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하게도 이 평판이 정지해 있다면 속도 성분은 0이 되겠죠. 0이. 단지 이제 드랙 폴스는 어떠냐면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떠냐면은 요 방향의 힘이 그러니까 여기 캐피탈 L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요렇게 미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
그 미는 힘이 얼마만큼의 크기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번 면에서 갖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에다가 빼기 3번에 나갈 때의 운동량의 크기를 빼주면 그만큼이 바로 마이너스 D, 즉 요만큼 이 평판이 유체를 밀고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X방향의 힘의 균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즉 시그마 fx를 생각해 보면 어떠냐 하면 마이너스 D가 될 거라는 이야기. 즉 이 평판이 이 유체 덩어리들을 밀고 있는 이 마이너스 D가 뭐하고 똑같을 거냐 하면 이 운동량의 합하고 같을 거라는 이야기. 운동량의 합하고 같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힘에서 요 운동량에서 이 3번 면에서의 운동량의 합을 뺀 게 마이너스 D가 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 1번 면에서의 운동량을 표시한 게 뭐냐면 요식이에요. 요식. 서브스크립트로 1이 붙어 있죠? 1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번 면에서 갖고 있는 운동량의 합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항, 우변의 두 번째 항의 표현하는 게 뭐냐면 3번 면, 즉 요 면이 되겠죠. 요 면에 있는 요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유체들이 갖고 있는 운동량의 합입니다. 그게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먼저 요 값, 요 첫 번째 항, 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U0, Y는 전부 얼마냐면 유제로예요. 그렇죠? 여기서의 속도 값은 유제로입니다. 그리고 이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유제로예요. 마이너스 유제로.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은 쉽게 계산이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도 유제로고 여기도 유제로고 B는 이제 스페나이즈 방향의 폭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Y가 0에서부터 H까지 변하는데 그 변하는 동안에 이 세 값은 변하는 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값에다가 U0 제곱 곱하기 B에다가 Y의 길이, 즉 H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물론 마이너스 부호는 여기도 마이너스 부호하고 양변에 이제 요 식은 요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식이에요.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D가 되고 요 변은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요 값이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요 값은 변화하는 값이니까요. 0에서부터 캐피탈 U까지 변화하는 속도 프로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뭐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U라고 합시다. 그리고 Y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에요. 요 값도 마찬가지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 역시 똑같죠. U로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B는 이제 Y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요. 요 B는 적분기호 앞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 전체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U제곱 DY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값이 뭐냐면 1번 면을 통해서 들어가는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에요. 그리고 요 두 번째 항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빼고 생각하는 거죠. 요 두 번째 항이 갖고 있는 그건 뭐냐면 이 두 번째 항은 뭘 나타내냐면은 3번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에요. 그 차이는 뭐겠어요? 그 차이만큼은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 유체가 소비한 운동량입니다. 그 소비한 운동량은 뭘 하는데 소비를 했어요? 요 평판을 끄는데 소비를 했죠. 그 평판을 끄는데 유체가 소비한 운동량이랑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은 이 평판이 유체에 밀리지 않으려고 버틴 힘하고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힘이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유체가 미는 힘이 더 크다면 평판이 뒤로 밀려야 되고요.
평판이 버티는 힘이 더 크다면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죠. 만약에 근데 평판이 버티는 힘이 더 크다면 평판이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평판이 뒤로도 가지 않고 앞으로도 가지 않고 정지된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버티는 힘하고 유체가 이 평판을 뒤로 미는 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평판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때 갖고 있는 운동량하고 나갈 때 갖고 있는 운동량하고 그 차이가 결국 뭐가 되냐면은 D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평판이 버티는 힘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1번식이란 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D가 이제 드래그 포스, 즉, 이 평판이 유체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힘은 얼마만큼이냐면 이 첫 번째 항, 즉 들어올 때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에다가 나갈 때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의 그 차이만큼이 결국 이 드래그 폴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드래그 폴스가 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죠. 요 델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H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델타하고 H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요 H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델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유체역학의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운동량만 보존이 되는 게 아니죠. 또 뭐가 보존이 돼요? 질량이 보존되죠. 즉, 이 H만큼 들어온 유체 질량은, 유체의 양은 요 3번 면을 통해서 다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 즉, 요 H하고 델타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mass conservation, 즉 질량 보존식이라는 이야기. 그 질량 보존식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식 2번에 있습니다. 식 2번에 있죠. 컨트롤 볼륨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의 질량은 보존된다. 이걸 제로라는 이야기. 자, 요게 뭐예요, 요게? 1번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체의 양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를 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그리고 요 두 번째 항은 뭐예요? 이 3번 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유체의 양이에요. 들어온 유체의 양하고 빠져나간 유체의 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부호를 빼고 생각했을 때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매스 컨저베이션, 즉 질량 보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식을 사용하면 어떠냐? 요 첫 번째 항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U0 곱하기 B 곱하기 H예요. 왜냐? U0 여기 들어오는 입구의 콘스탄트한 벨라시티, 그 벨라시티의 크기가 캐피탈 U예요. 그게 변할 리가 없죠. Y가 변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 스패너이저 유동의 폭, 이 평판의 폭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U0 곱하기 B 곱하기 H가 됩니다. 요 적분값은. 그게 요거죠. 요게 요식에서 양변에 로와 B를 나눈 값이긴 합니다. 요 값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Y에 따라서 U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단지 요 U는 Y에 따라서 0에서부터 캐피탈 U0까지 변한다는 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어쩔 수 없이 적분값으로 둬야 됩니다. 단지 요 B 값은 Y의 값에 비해서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적분규 앞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B 값은 적분규 앞으로 써서 양변에 로 곱하기 B를 나눠주게 되면 로 B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요 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U0 곱하기 H라는 값은 이런 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1번식의 이 U0 대신에 U0 곱하기 H 대신에 U0가 여기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하고 요 H하고 U0 곱하기 H 대신에 요 적분값을 사용을 합니다.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은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요 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 드랙 폴스를 적분값, 운동량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요 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되돌아가 볼까요? 요 식이죠. 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이 드랙 폴스라는 건 결국 요 캐피탈 L, 만약에 뭐 X라고 그러면, 여기가 X라면, 이 X에서 0에서부터 델타까지 요 값을 적분을 해주면, 요 값을 적분을 해주면, 여기까지의 0에서 여기까지의 드랙 폴스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식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드랙 폴스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냐면은, 길이 스케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길이 스케일.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갖고 있던 벨라시티는 캐피탈 U라는 벨라시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만약에 요 길이가 뭐 H라면 요 길이가 H라면 갖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냐면 로 곱하기 B 곱하기 U 제곱 곱하기 H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만큼의 운동. 근데 요걸 같은 높이 그걸 이제 여기 이제 그 H 대신에 세타만 들어갔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운동량이 요 단위 길이당 운동량이 되겠죠. 이 단위 길이당 운동량에 그러니까 운동량이 손실된 만큼 요 D만큼이 결국 운동량 손실이 된 거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D라는 게 뭐냐면 원래 1번으로 들어온 운동량 빼기 3번으로 나간 운동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결국은 요 컨트롤 볼륨 내에서 손실된 운동량이 되는 거잖아요. 손실된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들어온 이 운동량이 요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렇게 표현이 되고 단위 길이당, 단위 높이당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H를 뺀 요만큼이겠죠. 요만큼. 요만큼이 단위 길이당 운동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타로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손실된 운동량. 요 컨트롤 볼륨 내에서 손실된 운동량. 1번 입구를 통해서 들어온 운동량 빼기 3번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간 운동량. 그 차이만큼은 손실이 된 거잖아요. 만약 손실이 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1번으로 들어온 운동량이랑 3번으로 나간 운동량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똑같지 않고 D만큼이 손실됐다는 이야기. 그 손실된 운동량을 이 세타라는 길이 스케일, 랭스 스케일로 표현하겠다는 게 바로 운동량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타가 만약에 H하고 똑같다, 여기서 나오는 H랑 똑같다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로 빠져나가는 운동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운동량을 전부 다 소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요 세타가 0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손실된 운동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운동량이랑 여기서의 운동량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실의 유체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의 유체들은 어느 정도 다 소비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소비하고 어느 정도는 갖고 나가는 거죠.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소비된 일정량의 그 운동량을 손실된 일정량의 운동량을 이 길이 스케일로 표현하겠다는 이야기. 자, 요만큼이 뭐라고요? 로 곱하기 B 곱하기 U 제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길이당 운동량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세타, 길이를 곱해주니까 이 세타라는 길이만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로 곱하기 B 곱하기 U 제곱이라는 운동량이. 원래 갖고 있던 운동량은 얼마? 로 곱하기 B 곱하기 U 제곱 곱하기 H. H는 세타보다 반드시 크겠죠. 세타는 H보다 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갖고 들어온 것보다 더 큰 양이 소비가 될 수 있겠어요? 소비될 수 없어요. 그래서 H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세타죠. 세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운동량이 손실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 자, 이 드래그 폴스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앞 페이지 봅시다. 여기 있죠? 요만큼이 드래그 폴스. 즉 손실된 운동량이에요. 여기도 있죠? 요만큼이 손실된 운동량. 이 1번에서 들어온 운동량이 3번으로 나간 운동량보다 큰데 그 차이는 여기서 이 4번 면에서 사용을 했다. 즉 손실이 됐다는 이야기. 그 손실된 운동량이 바로 요 값입니다. 요 값을 세타라는 길이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요 세타라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멘텀 thickness, 즉 운동량 두께라고 부르는 길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 식을 이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즉 운동량 두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거 뭐 단순히 그냥 양변에 로 곱하기 B 곱하기 U 제곱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걸 나눠주면 이 좌변은 요렇게 식이 변하게 됩니다. 자, 우변은 무차원인가요? 무차원 아니죠. 무차원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번이 어떤 차원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두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길이 스케일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근데 캐피탈 U분의 U는 어떤 차원이에요? 무차원이죠. 1은 당연히 무차원이에요. 캐피탈 U 빼기 U분의 U는 무차원입니다. 근데 왜 차원을 갖고 있죠? dy가 차원을 갖고 있잖아요. dy가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전체식은 요 각각이 전부 무차원이긴 했지만 y가 차원을 갖고 있게 dy가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전체 항도 세타와 같은 길이의 차원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요 전체 항력은 요 항력을 이제 운동량의 차이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드래그 폴스는 즉 이 유체가 이 평판을 미는 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월 시어 스트레스를 사실 적분하면 되죠. 요 월 시어 스트레스도 일단 월 시어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월에서 작용하는, 즉 벽면에서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예요. 시어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는 뭔가요?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그럼 스트레스에서부터 힘을 구하려면 이 스트레스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나요? 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스트레스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어떤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스트레스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면적을 곱해줍니다. 이 월 시어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타우 월, 이 타우 월에다가 B 곱하기 dx라는 면적을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 작은 면적 dx, 작은 길이 dx에 저 스페나이즈 방향의 폭이 b니까 그 작은 D에 작용하는 면적은 월 시어 스트레스 타우 월에다가 B 곱하기 dx만큼의 면적을 곱해주면 그 작은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 힘들을 0에서부터 말하자면 x까지 전부 더해주면 0부터 x까지 작용하는 월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평판이 받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 그걸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죠. 0에서부터 x까지 월시어 스트레스 곱하기 면적 b 곱하기 dx를 0에서부터 x까지 전부 더해 준 거죠. 그게 이제 x까지 전체 항력 드래그 포스 dx가 되는 거죠. dx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dx분의 dd dx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요 식에서 양변에 dx를 나눠준 거죠. 말하자면 양변에 dx를 나눠주게 되면 뭐 혹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공통점이 생기게 되죠. 요식 그러니까 dx가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dx가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걸 이제 d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결국 b 곱하기 월 시어 스트레스가 된다는 이야기죠. 요렇게.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요 식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요 dx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국은 요 길이 스케일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서 다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될 것 같으면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건 뭐 어려운 식, 뭐 지금까지 좀 복잡하긴 했지만 어려운 식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요건 이제 원래 드래그 폴스를 이제 요렇게 구하는 거고요. 요렇게 구하는 거고 요걸 양변을 미분을 하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됐고요. 요거 이제 드래그 폴스는 결국 운동량 차이하고 같다는 식으로부터 그걸 이제 길이 스케일로 표현한다는 식으로부터 요 식을 이제 우리가 디파인을 했을 거예요. 구했다기보다는 디파인을 요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양변에 미분을 해주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이 똑같이 dx분의 d 캐피탈 D죠. 양면이 똑같이. 우변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월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냐면은 세타가 x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를 가지고 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 월 시어 스트레스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스카시티에다가 벽면에서의 속도 구배, 즉 벨라시티 그레디언트를 구해주면은 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벽면 아주 근처에서 벨라시티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건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이 속도 측정계가 이제 하드와이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드와이어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핫와이어, 뜨거운 선을 가지고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선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니크롬 선에 구리선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열이 나죠.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와이어가 됩니다. 그걸 바람이 세게 부는 데다가 두면은 온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면은 저항값이 바뀌게 됩니다. 구리의 저항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럼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양이 바뀌게 돼요. 근데 아, 이 속도가 작게 불면 어떻겠어요? 속도가 작게 불면은 온도가 조금밖에 안 떨어지겠죠.
유속이 빠른 데 두면은 많이 식어서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질 거고요. 유속이 낮은 데 화다이어를 갖다 대면은 속도가 작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이 온도가 많이 떨어지느냐, 결국은 이 전류량이 얼마냐를 측정을 해서 유속이 얼마인지를 캘리브레이션하고 우리가 유속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벽면 아주 근처에서는 이 대류 때문에만 열 전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벽면으로 컨덕션에 의한 열 전달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면 근처에서 속도를 측정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월시어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측정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반면에 요 세타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세요? 페이지에 나와 있었죠. 요렇게 세타 구하면 돼요. 전체적인 속도 프로파일을 적분을 하면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 x 차이가 있으면 여기에서의 세타를 구하고 여기서 세타를 구하면 뭐 요 차이가 많이 떨어지면 또 차이가 있겠지만 dx분의 d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건 세타는 적분값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벽면에서의 속도 프로파일, 벽면 가까이에서의 속도 파일을 몰라도 대충 어림짐작하더라도 우리는 이 적분값이기 때문에 요 위에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더라도 별로 오차 없이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벽면 가까이가 아니라면. 그래서 벽면 아주 가까운 부분만 제외하고는 요 값을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 캐피탈 U분의 U를. 그래서 요 세타는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월시어 스트레스는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큰데 반해서 이 세타를 구하는 건 거의 오차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청류를 포물선으로 가정했을 경우라고 나오는 게 바로 속도를 대충 어림짐작하더라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요 식은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 식은 한 번도 우리가 라미난지 터블런트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한 번도 청류인지 아니면 난류인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식은 청류든 난류든 모든 유동에 대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포물선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즉 U를 Y에 대한 분포로서 요렇게 2차 함수로서 가정을 한다면, 그럼 Y가 요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Y가 델타가 될 때는 요 값이 1이라는, 그러니까 우변전체로 보면 캐피탈 U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캐피탈 U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Y가 0일 때는 물론 0이라는 값을 가지죠. 근데 Y가 델타보다 클 때는 요 식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로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속도 프로파일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죠. 델타보다 Y가 클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캐피탈 U라는 콘스탄트한 속도 프로파일을 갖고 있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 속도 프로파일이 가지는 범위는 어디냐면, Y의 범위는 어디냐면 0에서부터 델타까지입니다. 0에서부터 델타까지지. 델타 이상이 되는 Y에 대해서는 그냥 캐피탈 U라는 콘스탄트한 벨라시티 프로파일이지 요 식에 따른 속도 프로파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0에서부터 델타까지 요 식에 의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요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U가 캐피탈 U 곱하기 요 괄호니까 캐피탈 U분의 U는 요 괄호 안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괄호 안의 값을 여기 대입하고 여기다가 이 괄호 안의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대입을 해주면
우리는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 캐피탈 U분의 U 대신에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으로 대입을 한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전혀 어려운 식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냥 요 캐피탈 U분의 U를 요 괄호 안의 값으로 대신했을 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이제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Y에 관한 4차식이 되죠. 4차식이라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어려운 식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Y에 관해서 우리 다 적분할 수 있어요. 다항식이 몇 차 다항식이든지 간에 다 적분할 수 있어요. Y의 4성이든 뭐 Y의 10성이든 다 적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적분을 하면 15분의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델타가 얼마인지 어떤 x에서 리딩 엣지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델타가 얼마인지를 안다면 모멘텀 티크니스, 즉 운동량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15분의 2 델타만큼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근데 이건 길이 스케일로 표현한 운동량이죠. 그럼 실제 잃어버린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요 값에다가 로 곱하기 b 곱하기 캐피탈 U의 제곱, 여기 있죠, 여기. 요 값을 곱해주면 잃어버린 운동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식이었는데 세타는 15분의 2 델타가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벨라시티 프로파일은 정확한 값이었어요? 아니면 어프락시메이션을 한 값이었어요? 속도 프로파일을 가정을 했었어요? 아니면 속도 파일을 정확한 값을 사용을 했었어요? 물론 가정을 했죠. 어떻게 가정을 했냐? 요렇게 가정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속도 프로파일을 포물선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월시어 스트레스, 요 월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요렇게 구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스카시티에다가 벽면에서의 벨라스티 그레디언트를 곱한 값이 월시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레이시 비례를 하게 되고 그 비례 상수가 얼마냐면은 비스카시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비스카시티. 자, 근데 U가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부터 세타를 구했으니까 여기 세타를 갖다가 요 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 식을 사용을 한다면 요 월시어 스트레스는 똑같이 요 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을 사용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요걸 사용해서 요런 적분을 통해서 15분의 2라는 값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타 대신에 15분의 2 델타를 요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요 월시어 스트레스 대신에는 요 벨라스티 프로파일로부터 얻은 월시어 스트레스를 사용하면 양변은 똑같이 벨라스티 프로파일을 요걸 사용한 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정확한 값 아니에요? 왜? 벨라스티 프로파일을 정확한 값이 아니라 요 값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어프락시메이션 난 값이죠. 그 월시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값 아니에요. 요 벨라스티 그레디언트로부터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 월시어 스트레스는 정확한 값 아니에요. 왜? 정확한 벨라스티 프로파일로부터 구한 게 아니라 요 포물선 프로파일로부터 월시어 스트레스를 구했으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죠. 아무튼 둘 다 일관성은 있어요. 월시어 스트레스도 이 벨라스티 프로파일로부터 구했고 요 세타도 앞 페이지에서 요 벨라스티 프로파일로부터 대입을 해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월시어 스트레스나 세타나 둘 다 이 벨라스티 프로파일로부터 구했다는 이야기. 15분의 2 델타도 그렇고 델타분의 2 뮤 곱하기 캐피탈 U도
이 벨라스티 프로파일로부터 구했다는 이야기. 이 벨라스티 프로파일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은 델타분의 2뮤 캐피탈 U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 시어 스트레스 대신에 요 값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세타 대신에 15분의 2 델타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대로 요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식을 이제 아주 재밌게 양변에 dx를 곱해주고 델타가 있는 놈은 델타끼리 모아주고 나머지 항들은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걸 0에서부터 x까지, x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해주고, 요건 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요. 델타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역시 델타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요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음함수 적분법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요 좌변은 0에서부터 델타까지 적분을 하고, 우변은 0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즉 x가 0일 때 델타는 0이잖아요. 그리고 x가 x일 때 델타는 델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적분을 음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요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분의 1 델타 제곱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0에서부터 델타에 대해서 0에서부터 델타까지 적분을 하면 2분의 1 델타 제곱이 돼요. 그리고 x에 대해서는 이게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요. 그냥 x만 곱해주면 됩니다. 즉 x분의 델타는 5.5 곱하기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이놀즈 넘버의 역수예요. 그래서 그걸 레이놀즈 넘버의 역수로 이제 표현을 하면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2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선가 본식 같지 않으세요? 앞에 지로 제가 되돌아가 볼게요. 많이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요식하고 비슷하죠. 다른 게 뭔가요? 여기는 5.0인데 이게 정확한 값이에요. 여기서는 5.5가 나왔죠. 왜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왜 정답이라고 이야기한 5.5하고 10% 정도 다른 값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요 두 값 대신에 요 두 값을 구할 때 사용한 속도 프로파일이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이렇게 포물선 프로파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한 벨라스티 프로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5.0이라는 정확한 값이 나온 게 아니라 5.5라는 10%의 아주 작은 10%라는 오차만을 가진 항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만큼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이 벨라스티 프로파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 조금밖에 안 되죠, 사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람이나 바운드리 레이어는 레이놀즈 넘버만 알면 뭐만 알면 레이놀즈 넘버가 뮤분의 캐피탈 U 곱하기 X잖아요. 뮤는 아는 값이죠. 이건 뭐 유체의 물성치예요. 유동의 물성치가 아니에요. 그 유체가 가진 비스카시티예요. 그 비스카시티를 알고 파필드에서의 벨라시티를 알고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를 안다면 레이놀즈 넘버 아는 거죠. 즉 요가 많은 거죠. 금방 X를 또 안다고 그랬으니까 즉 X만 알면 뭘 알 수가 있냐면 델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델타를 안다는 이야기는 뭘 안다는 이야기하고 또 똑같으냐면은 세타가 얼마인지 안다는 이야기예요. 세타가 얼마인지. 고 X까지 리딩 엣지로부터 고 X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안다면 얼마나 모멘텀, 즉 운동량을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5.0 참값 5.0이라는 값 대신에 속도를 포물선으로 근사를 시켰기 때문에 10%의 오차는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월시어 스트레스는 차원이 있는 값이에요. 이렇게 비스카스티에다가 du, dy를 한 값이기 때문에 차원이 있는 값입니다. 그걸 무차원한 값이 뭐냐면 표면마 차일교수, 즉 CF라고 하는 값이죠. 2분의 1 로유 제곱이라는 값으로 이제 무차원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걸 이제 무차원을 하게 되면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0.72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요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속도를 우리는 계속 지금 포물선으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정을 한다면 요 월시어 스트레스는 아까 요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만 하면 곧바로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0.727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건 참값인 요 0.727가 이 속도 프로파일을 포물선으로 가정을 하지 않고 참값으로 해서 구하면 요 727 대신에 664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 오차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과 10%밖에 오차가 나지 않는 훌륭한 건사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안한 그 프로파일 이 포물선으로 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밖에 근사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경계청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얇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얇아야 된다. 근데 얇은 게 어느 정도 돼야 얇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x에 비해서 즉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에 비해서 델타가 0.1 이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뭐 그냥 막연히 얇다고 뭐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뭐 진짜 주관적인 판단이라 이게 얇은 건지 두꺼운 건지 이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 차원 정도 낮아지면 그건 이제 크기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차원 정도 낮은 이게 x분의 델타 값이 0.1 이하가 된다면 즉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가 0.1 이하가 된다면 x분의 델타가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인데 요 값이 0.1 이하가 된다면 우리는 얇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기로 합시다. 그럼 결국 뭐냐면 레이놀즈 넘버가 적어도 2500 이상은 돼야 2500 이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레이놀즈 넘버가 2500 이상이 되면 x분의 델타가 0.1보다는 작아지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0.1보다. 2500 정도가 되면 레이놀즈 넘버가 2500 정도가 되는 x가 되면 x분의 델타가 0.1 이하가 되고요. x가 더 커지면 즉 레이놀즈 넘버가 더 커지면 어때요? x분의 델타는 더 작아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더 작아진다. 그래서 난류 경계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00만 이상이 될 때 이제 난류 경계청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일 큰 레이놀즈 넘버는 경계청에서의 제일 큰 레이놀즈 넘버는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50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이상 정도가 되면은 난류 경계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0억 레이놀즈 넘버가 500억 이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동량 적분법을 이용해서 델타가 레이놀즈 넘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어떻게 경계청을 구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게 어느 정도까지가 청유 경계청이고 난류 경계청은 어느 이상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대한의 난류 경계청은 레이놀즈 넘버가 어디까지 가는지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제 두께라고 해서 얼마만큼의
질량이 없어지는지, 질량이 배제되는 그 두께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길이 스케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두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배제 두께라는 물리량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